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휴가에 가서 읽기 좋은 책 두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노트북과 윈터씨의 해빙기입니다. 휴가용 책이라 함은 우선은 술술 읽히는 책이면 좋겠죠. 그리고 술술 익힌다는 건 너무 긴장되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고 머리를 너무 써서 막 지끈지끈 두통을 유발한다거나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부담이 없는 책인 거겠죠. 당장 뒤가 궁금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놓지 못하는 책들. 그런 책들도 사실 휴가용에 좋기도 한데 사실 휴가 가서는 쉬는 게 목적이고 또 거기 가서 놀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책에 사로잡혀 있으면 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재미있는 그런 책이 좋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서사가 적당히 팽팽하면서 여운도 남기고 편안하게 휴가 동안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저는 그런 책이 바로 노트북과 윈터씨의 해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요. 우선 이 두 책은 오묘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두 남자 노인, 할아버지인 거죠. 노트북의 작가 니콜라스 스파크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좋은, 인기를 많이 받는 대중소설가인데요. 노트북은 2004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니콜라스 스파크의 모든 작품이 영상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노트북은 이 영상미로 만들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 그거를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연출미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었는데요. 이게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각색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원서하고 다른 점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노트북은 책과 영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윈터씨의 해빙기는 영상화가 된 작품은 아니에요. 올해 출판이 됐는데 이 작품을 쓰신 소설가 슈테판 쿨만은 소설가라기보다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드라마 작가이신 분이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드라마 작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책을 한번 딱 읽었을 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왜 받았을까라고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드라마, 이제 대본이죠. 대본 또는 희곡을 쓰면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이제 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문에는 행동 지문과 감정 지문이 있는데요. 감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할 때 그 괄호치고 뭐 귀엽게, 장난스럽게 아니면 정말 슬퍼서 이렇게 그 감정의 결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행동 지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빵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면서 아니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주는 그런 걸 묘사를 하는데 영상 대본 또는 이 희곡에는 감정 지문보다는 행동 지문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행동으로 감정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윈터씨의 해빙기는 행동 묘사, 그러니까 행동 지문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기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사람은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슬픈 감정을 따라가겠지만 이 사람이 슬퍼서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유추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두 권을 다 읽었을 때는 책을 읽었다라는 생각보다는 영화를 봤다, 드라마를 봤다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읽는 노동, 또 읽는 품삯, 뭐 읽는 에너지 이런 게 덜 소모가 된 거죠. 머리와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먹먹하게 여운을 남기는 작품인데요. 그렇다고 막 너무 경박하고 가벼워서 어떤 일회성의 어떤 휘발성을 가진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휴가 때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각의 책을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원하시는 책만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으니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노트북은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원서는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책 표지로 내놓았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개봉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2016년 그리고 2020년도에 재개봉이 됐는데요. 저는 재개봉 때 2번 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고 그 이후에 원서를 읽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렇게 한국어판이 새롭게 번역판이 나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읽는 독자에 따라 느낌이 다르듯이 또한 내가 책을 읽었을 때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영화와 책이라고 해도 제가 2016년도, 2020년도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더 이상 보이질 않는데 그 이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때 봤었을 때 그리고 원서를 읽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한국판으로 읽었을 때 모두 다 다르게 다른 감정과 시선이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 봤던 에펠타워랑 60이 돼서 보는 에펠타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펠타워는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그 보는 사람의 시선과 살아온 연륜과 그 시간의 무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이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 노아랑 엘리의 그 16살, 17살 그 한여름에 만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풋풋한 감성, 안타까운 이별, 그리고 또 이제 14년이 지나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선 엘리가 노아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세계대전도 있었고 굉장히 격동의 시절을 보냈지만 엘리는 어떤 사교계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 여인이 되었고, 노아는 이제 전역을 하고 굉장히 쓸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낡은 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재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왜 연락을 안 했냐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둘이 함께 하기로 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2016년, 20년도에는 거기에 굉장히 매몰이 됐다고 그러나요? 감정이입이 굉장히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엘리와 노아가 나이가 들어서 그 요양원에서 지내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그 감정의 텐션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굉장히 몰입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16살, 17살의 그 찬란했던 여름들이 굉장히 설레다기보다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초점이 제가 그 늙은 시절에서 바라보는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좋기도 하면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노트북의 줄거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스포일러 할 생각은 없는데 워낙 많은 블로그나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영화를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룬 작품이기도 해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겠죠. 근데 이 노트북이 어떻게 현대 고전물처럼 2004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재개봉이 되고 또 번역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기가 좋을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정답을 원하지만 그 정답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 정말 누구나 다 잘하고 싶지만 정말 어려운 인생을 반전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락으로 밀어 떨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천국으로 행복의 날개를 달고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는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너무너무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그게 남녀 사이에 사랑도 굉장히 있지만 그 남녀 사이에서 이제 가족, 사회,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오래되신 부부들, 이제 오래 함께 사시는 분들 보면은 나 의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의리라는 것도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 의리로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인 거예요. 이 노아와 엘리가 그렇게 헤어졌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서로 이제 그 엘리가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노아는 거기에 내조도 하고 자신도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못 살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유명한 것도 아닌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스포일러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나의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내가 잃었던 거를 뭐 챙겨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삶의 의미가 되어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의 시간을 함께한 산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인의 역할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추억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노아가 과연 그 상황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트북이라는 건 종이 공책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트북은 사실 영어로 하면 랩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다가 종이 공책에다가 열심히 적습니다. 그 사람이 잃어가는 기억을 다 상기시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가고 읽어주고 그리고 읽어가는 그 내용이 사실은 과거의 회상으로 나와서 영상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죠. 이 노아의 노력이 굉장히 애달프고 감동적인데요. 이 책의 엔딩이 누군가는 굉장히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다행이다, 행복하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못하고 굉장히 슬픈데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요번에 이제 번역본을 다시 읽고 엘리가 만약에 노아를 선택하지 않고 론을 선택했다면 엘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건 거꾸로 엘리가 론이 아닌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엘리가 굉장히 사교계에서 굉장히 인기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삶을 살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인정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뭐 하나 아쉬울 게 하나 없는데 뭔가 늘 어딘가가 허전하고 좀 공허하다고 그럴까?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은 그 공허함을 노아를 만나면서 그 자기가 살았던 사교계의 생활이 딱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또한 노아가 바로 알아보죠. 그래서 노아가 엘리한테 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반전을 시키죠. 엘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고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중거 집단이 인정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만족하고 인정받는 데에만 좀 급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가 혼자 있을 때는 좀 허무하고 허탈하게 느껴졌던 거죠. 사랑에는 정답이 없고 해답도 없어요. 오직 나만의 해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게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와 뭐가 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따라가겠지만 그게 다 나한테 또 맞아들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갈등과 고민을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고민의 연속이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엘리가 굉장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주저함 없이 노아를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앞만 보고 가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는 노아의 노력이 굉장히 멋있었죠. 그래서 이 노트북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노아가 보여주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정석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이러한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노트북이 세대와 시대와 문화를 아울러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는 이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에서는 딱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게 과거다라는 건 이제 의상이나 옷이나 아니면 메이크업으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책에서는 보통 뭐, 그때 여름이었다, 뭐 45년 전이었다, 뭐 10년 전 그날 밤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런 시간의 표현도 있지만 시점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했었는데요. 과거를 얘기할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엘리와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노아의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서사이고 조금 뻔한 감정인 것 같지만 그 읽는 재미, 그 시선을 좀 다각화했다는 거에서 읽는 재미가 있었고, 이런 게 바로 작가의 필력 아니면 구성력,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책에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노아가 엘리한테 이렇게 시를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그때는 뭐 놀거리가 없었으니까 저렇게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이다라고 하고서 그냥 저는 스쳐 지나갔는데, 책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친구라서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난독증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게 노아의 아빠가 함께 시를 읽고 이제 발음을 교정해주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가 엘리한테 시를 읽어주고, 엘리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감동하고 이제 감탄을 하죠. 자신의 일생에서 시를 읽어준 사람은 너 노아밖에 없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윈터시의 해빙기는 독일 소설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나이 든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실 주인공은 이렇게 백발의 노인은 아니고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요즘 이렇게 시니어라고 말했다가는 그게 그 나이가 무슨 시니어야, 젊은 나이다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 바로 60대 후반입니다. 독일의 정년이 65세인데요. 뭐 2031년부터는 독일 역시 67세를 정년으로 늘리겠다라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주인공 윈터 씨는 은퇴를 바로 코앞에 둔 예비 은퇴자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고 남 신경 안 쓰고, 굳이 뭐 MBTI로 쉽게 얘기하자면 T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뭐 T분들은 또 이제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보편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은 자신의 세상을 타인과 잘 공유하려 들지 않죠.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하려는 약간 공감대가 부족한, 예쁘게 포장하자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소설의 중반 정도에 어린 시절의 회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음악을 좋아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소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와 함께 뭐 다 같이 트위스트를 이런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하지만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말이 없어지고 그런 감상적인 성격이 본인의 성장이나 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좀 고약스러운 그런 모습까지 이 윈터 씨의 성격인 것처럼 나와요. 농담도 싫어하고 허튼 소리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전혀 못하고요. 소위 얘기하는 립 서비스, 뭐 아니면 스몰 토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하지도 못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더욱 못하게 되죠. 유일하게 이 로베르트 윈터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은 이 와이프인데요. 와이프 소피아는 이 로베르트와는 완전 정반대로 막 너무 사교스럽고 사랑스럽고 꽃도 좋아하고 알록달록 꾸미기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신의 남편 로베르트와는 완전히 성향이 극과 극으로 나오죠. 수다스럽고 사람과 함께 있고 굉장히 세심하고 그 친화력 갑의 인물입니다. 로베르트가 세무 공무원인 반면에 소피아의 직업은 아이를 다 키운 후에 뷰티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하는데요. 뷰티 컨설턴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직업군인데 화장품 파티, 메이크업 파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집에 그 파티 호스트라고 그러죠. 집에 손님들을 모으면 그 뷰티 컨설턴트,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영업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런 직업이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오프라인도 굉장히 매장이 잘 돼 있잖아요. 외국의 유통망은 조금 우리랑 다르게 지방 도시도 굉장히 많고요. 그 지방마다 모든 매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문 판매가 아직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골이나 이런 지방에서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온기와 사는 재미를 찾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판매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소피아는 이 뷰티 컨설턴트를 뭐 재미삼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집 지하에 그 화장품 창고를 두죠. 창고를 두고 굉장히 이 사업이 잘 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소피아의 꿈은 올해의 베스트 뷰티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루즈 여행이 이렇게 남편이랑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로베르트는 정말 싫어하죠. 근데 로베르트가 이 정년 이후에 뭐 특별하게 계획이 있다거나 제2의 인생을 뭐 계획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무덤덤하게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냥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로 분석이 되거든요. 로베르트는 자신의 와이프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만 이렇게 막 자기의 집에까지 막 손님이 오는 건 이런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이 둘이 서로 말하지 않는 침묵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 어떤 손님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로베르트가 퇴근하는 그 시간쯤 돼서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이 제목이 윈터씨의 해빙기잖아요. 이게 뭔가 녹아내린다는 뜻인데 원제는 Her winter taught auf. 그래서 이제 윈터씨가 뭐 녹아내린다. 왜 우리 봄이 되면은 얼음이 녹고 그 위에 이제 새싹이 돋잖아요. 그런 식으로 윈터씨가 녹아내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녹아내린다 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윈터씨의 해빙기라고 해서 저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내용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잿빛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윈터씨가 어떻게 이 표지처럼 알록달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변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은 낯설고 어색하죠. 그런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새로운 것은 낯설음으로 그 낯설음이 두려움과 그 불안을 일으키면서 이 새로운 것을 보면 자신이 좀 해결하지 못할까 싶어서 불안해지는 그런 노인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운다기보다 거부하고 그게 오히려 나쁘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되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고수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래요.
삶의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는 반드시 자신이 변하거나 그렇게 상황에 적응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과 발전의 의지는 전혀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될 리도 만무하죠. 굉장히 무지하게 답답하게 그냥 문제를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이 소설에서는 그 나이 든 사람, 이 노년의 시기에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르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하는지 그 헤어 윈터씨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나이가 든다는 건 사실 멈춤은 아니거든요. 멈춘다는 건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건데 어느 정도 세상과 절충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는 청년 세대들도 사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를 거치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신을 세상에 던져 테스트해야 되겠죠. 이런 도전과 용기가 나이가 들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도 잘 살았거든요. 내가 굳이 나 자신을 바꿔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이 든 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잘 살고 있으면 평화로우면 사실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윈터씨는 여러모로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 윈터씨가 이 소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살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갈등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 시니어,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변화,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또는 우당탕쿵탕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옵니다. 윈터씨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잘 볼 수 없는 좀 직업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 다양성의 시대에답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도 있지만 흔히 볼 수도 없는 그런 여러 인간관계가 나오고요.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헤어 윈터씨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래서 과연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성장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변화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읽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야기의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헤어 윈터씨는 결국엔 아내가 하던 화장품 판매원, 뷰티 컨설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고객들이 거의 다 여자잖아요. 파티 호스팅을 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모인다는 건 주로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즐겁게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만난다는 건데 이 무뚝뚝하고 와이프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고 자신의 딸과도 맨날 대화의 담장을 쌓고 있는 이 로베르트 윈터씨가 어떻게 여성 고객들을 상대하는지, 그리고 또 여성 고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 고객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코믹과 감동이 잘 배합된 휴먼 드라마입니다. 윈터씨의 해빙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직접 읽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찾아오셔서 약간의 스포일러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책방은 그럼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